아메리카 독도마뱀의 침 성분을 연구하다가 좀 희한한 것도 연구를 했죠. 그 성분 중에 이 GLP-1을 건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미국에는 이 아메리카 독도마뱀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엔 쯔양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먹어도 살이 안 찌니까. 그래서 뭐 약간 우리도 뭐 찌운 자로 이런 거 만들어야 돼. 제가 보기에.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준상입니다.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패널분들 모시고 토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오늘도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곽재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닥터딩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태균 선생님 그 내과 전문이라고 하셨는데 예. 제 문득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내과인 듯 내과인 내과 같은 너. 준비해 오신 거 아니죠? 제가 한 달 전쯤에 예. 딴 프로그램에서 어떤 내과 선생님이 잠깐 스쳐 지나가셨는데 예. 그때 이게 살짝 떠올랐었거든요. 할걸 근데 그랬다. 한 달 동안 이걸 어디 끼워 넣을지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오늘 오늘 뵙자마자 다시 이러면서 여기다. 깊은 생각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혹시 그 제 채널에 잠깐 써도 됩니까? 물론이죠. 물론이죠. 신년 맞이해서 다이어트 이제 목표로 세우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로 이렇게 잡아봤는데 현대인들의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기사는 매년 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비만율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게 맞나요? 늘어나고 있죠. 정말로? 그나마 우리나라가 비만율이 되게 낮은 편이었어요. OECD 국가들 중에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일본하고 우리나라 거의 바닥에 있고요. 미국 이런 나라들이 항상 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만율이 되게 낮은 편인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안심할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당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비만율이라고 하죠. BMI 지수가 25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2012년에 남녀를 나눠서 조사를 해보면 남자가 36이고 여자가 28이에요. 그런데 10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2023년의 통계를 보면 36이었던 남자 수치가 45까지 올라와요. 그에 비해서 여자 비만율은 2023년에 27.8, 28보다 더 아래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비만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남자들이 약간 비만의 수렁에 조금은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게 우리나라 비만율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이었는데 급격하게 갑자기 튀어오른 구간이 바로 2020년에 코로나. 그때 이제 배달 음식. 이게 늘면서 딱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남자일수록 비만율이 갑자기 급증하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거의 뭐 소아 비만이 2배 늘었고, 그 다음에 남성의 뭐 비만은 물론이고 심혈관 질환까지 막 몇 배씩 늘고 있는. 배달 음식이 확실히 좀 안 좋아요. 확실히 안 좋죠. 이게 초가공 식품들이 많이 쓰이고 결국 얘기하려면 이제 식품 산업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2000년 전에는 소득이 낮을수록 비만율이 낮았습니다. 못 사 먹어서 살이 안 찌는 건데 2000년을 기준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비만율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비만율이 낮아지는 역전되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도 나타납니다. 식품 산업계에서 만든 정제 탄수화물, 가공당, 가공육, 초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사 먹을 수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비교적 안전하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특히 이제 젊은 남성들 위주로 배달이 아무래도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저는 배달에 정말 많이 공감하는 게 식당에 가서 이제 음식을 먹으면 먹고 부족하면 더 시키자. 먹고 더 시켜.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식당에서 맞아요. 회식을 할 때. 식성에 따라서 이런지 모르겠는데 배달을 할 때는 배달을 해서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부족하면 다시 배달을 하기는 되게 배달비도 어려울 추가되고, 거라는 생각이 든단 시간도 말이에요. 걸리고. 그래서 약간 넉넉하게 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푸짐하게 오게 되는 그걸 또 배달하는 걸 또 집에서 뭐 어디 저장할 데도 없으니까 다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달이 양적으로도 조금 불리한 것 같아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영향이 제가 생각하는 이거는 뭐 찾아본 건 아닌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식후 30분에 걷는 것이 혈당이나 당뇨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인슐린 분비나 뭐 여러 가지 그 감수성 때문인데 이게 사실 식후 30분에 정확하게 걷게 되는 게 외식이고 그러네요. 밥 맞습니다. 먹고 딱 일어나서 맞습니다. 집에 가야 되니까. 그만큼도 안 걷는다는 거죠 배달은. 근데 그게 생각보다 별것 아닌 것이 아닌 게 당뇨 연구에서도 식후 30분에 15분 걸어라는 게 거의 지침처럼 내려오거든요. 그 조금이
어떻게 보면 그만한 차이를 일으켰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이 비만약들의 열풍이 엄청났습니다. 이 위고비 마운자로에 대해서는 진짜 믿고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먹는 약은 아니고 아, 이제 먹는 약. 주사로 맞는 네. 예. 다 관심이 없이 살아요. 본인 문제 아니라고 알아요. 이렇게 관심이 알아요. 없이 살아요. 알아요. 주사 한 달에 한 번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관심 없이 살아요. 이렇게 본 문제 아니라고. 지금은 이 애들 정도는 거의 부작용 없이 꽤 안전하게 맞으면서도 굉장히 체중 감량 효과가 큰 주사들이 되겠고, 이 위고비하고 마운자로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GLP-1이라는 수용체를 자극하는 GLP-1 효현제, 우리 몸에도 GLP-1이 나오는데 걔들이 이제 식욕제 호르몬인데 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이 인크레틴이라는 GLP-1과 GIP라는 두 가지 호르몬의 종류를 위고비는 GLP-1만 자극하고 마운자로는 GLP-1, GIP 둘 다 자극하는 호르몬 자극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우리 혈관에 포도당이 너무 낮아서 밥을 먹어서 혈당을 올려야 될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혈당에 포도당이 오르는 것만 감지해서 밥 먹기 멈춰 이러면 밥 먹음과 혈당이 오르는데 30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30분 동안 밥을 더 먹게 되고 그러면 혈당이 너무 올라서 뭐 고혈당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비만 같은 게 걸리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소장에서 당이 딱 들어오는 순간 당이 너무 오를 것 같아 멈춰 라고 보내는 게 바로 소장에서 분비되는 인크레틴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인크레틴은 두 종류가 있고 GLP-1이 있고 GIP가 있습니다. 둘 다 거의 유사한데 예. GLP-1은 조금 더 식욕 쪽에 영향을 미치고 위쪽에, GIP는 조금 더 인슐린 쪽에. 그래서 이게 처음에 당뇨약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기가 막히게 밥 먹을 때만 나오네? 저혈당도 없네? 부작용도 없네? 이거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 약으로 개발하고 싶은데 문제가 얘가 반감기가 너무 짧은 겁니다. 생리적으로 나오는 인크레틴은 반감기가 2분입니다. 이 반감기가 뭐 2시간 반에 달하는 그런 인크레틴을 찾아내서 처음에 시작이 됐고, 이거를 이제 노보 노디스크랑 이런 데서 계속 반감기를 늘려가지고 일주일을 만들어낸 게 위고비. 근데 그러면 마운자로는 뭐냐? 이게 GLP-1 하나만 일주일 만든 것도 거의 의료공학에 거의 미친 수준인데, GLP-1과 GIP 두 개를 뿜어내면서 반감기를 무려 5일까지 만들어낸 게 마운자로라는 현대 의료광의 정점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위고비가 체중이 15에서 17%, 마운자로는 20에서 22%. 약간 마운자로의 승리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나. 이 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이런 약을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당뇨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아이디어는 옛날부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물질이 도대체 뭐가 효과적일지를 찾아내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 정말 희한하게도 혹시 힐라몬스터라고 들어보셨어요? 힐라몬스터. 힐라몬스터가 힐라강 주변에 사는 도마뱀 이름이에요. 아메리카 독도마뱀이라고 합니다. 미국 아리조나주, 멕시코 이런 데 살고 있어요. 그 아메리카 독도마뱀의 침 성분을 연구하다가 참 희한한 것도 연구를 했죠. 그 성분 중에 이 GLP-1을 건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개조를 해가지고 약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뱀 잡아서 다니시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도마뱀 잡아서 고아 먹으면 살 빠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성분을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약을 만들어낸 거예요. 미국 과학자들, 캐나다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연구했던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막상 미국에서 상품화로 큰 재미는 못 봤어요. 이 아이디어를 저 멀리 덴마크 제약회사 사람들이 보고 이쪽으로 좀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 오젬픽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죠. 처음에는 당뇨약을 먼저 만들고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살 빼는 약으로 해도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덴마크에서 이걸 성공시킨 거거든요. 뭐 이거는 좀 재밌게 하자고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배 아팠겠어요. 아니, 우리나라의 명물인데 뭔가 무궁화의 추출 성분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약 만들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일라이릴리 이런 데서 정말 이를 갈고 우리가 그걸 능가하는 걸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게 그것보다 좀 더 괜찮다라고 하는 마운자로인 거죠.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을 개발해 놓고 주가가 막 수직상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야, 이거는 진짜 미래의 뭐 모든 어떠한 산업보다도 잘 될 산업이다라고 해가지고 유럽의 모든 회사들보다도 시가총액이 이 노보노디스크가 더 높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가 원래 좀 이런 제약 산업이 좀 탄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외로 덴마크에 좀 관심 없어요. 덴마크 사람들이 뭐 먹고 산다고 생각하세요? 요구르트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겠어요? 덴마크가 의료 산업, 제약 산업이 의외로 전통이 좀 탄탄해요.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자기 나라의 독도마뱀의 침 성분도 연구를 해가지고 뭘 개발해 보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연구해볼 만하다라고 지원을 해주는 이 미국의 이런 어떤 튼튼한 기초과학 역량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돈이 되는 효과가 좀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약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미국에는 이 아메리카 독도마뱀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엔 쯔양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먹어도 살이 안 찌니까. 그래서 뭐 약간 우리도 뭐 찌운 자로 이런 거 만들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유산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영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사실상 여태까지 나온 비만약에 비하면 부작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뭐 약간 뭐 오십구토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체중이 아무래도 빠지다 보니까 근감소가 생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운동이나 식이만 조절해 가지고 살을 빼더라도 근감소가 원래 생기거든요. 근데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이런 GLP-1 효연제들의 구조적인 문제점, 가장 심각한 게 끊으면 다시 찐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두 회사에서 기를 쓰고 만드는 것이 바로 먹는 비만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주사 어느 정도 기간만 맞고 뒤에는 먹는 약으로 가보자. 여기도 두 회사가 자존심 싸움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노보가 먼저 먹는 약을 개발해서 임상을 통과했습니다. 지금 여기 일라이 쪽은 이제 아예 방법을 달리해서 조금 이제 소분자로 해가지고 아예 다른 건데 이게 꽤 주사제랑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 같다. 이래 먹는 약이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상 결과 지금까지 나온 게 체중 감량 효과는 거의 유사한 것 같다. 다만 이제 부작용이 이제 임상이 끝나봐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이다. 제로 칼로리, 뭐 제로 슈가, 뭐 이런 제품들 시중에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런 제품들은 진짜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한계가 사실 명확하죠. 제로 식품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설탕이나 액상과당 대신에 단맛을 내주는 다른 물질을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설탕이나 액상과당은 몸속에 들어가서 포도당 같은 그런 에너지를 내게 하는 물질로 변환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를 몸에다가 저장시키기 위한 지방으로도 결국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탕, 액상과당 이런 걸 먹으면 살이 찔 수가 있는 건데 몸에 들어가서 그런 쓸모 있는 역할은 하나도 안 해주지만 혀 끝에서 단맛의 그 신경을 자극하기만 하는 물질을 만들어서 설탕 대신에 쓰면 이거는 살 안 찌는 설탕 성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나온 물질들이 뭐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스파탐도 있고 수크랄로스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뭐니 스테비아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알룰로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가지각색으로 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다. 그런데 일단은 좀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직접 요리를 해보면 좀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많은 이런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들이 뭐 이렇게 지지고 볶고 굽고 튀기고 이런 요리에 사용을 하면 설탕 맛이 안 나요. 설탕 정도의 맛이 안 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제로류의 그런 것들은 주로 차가운 거에 쓰는 게 많아요. 음료라든가 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지고 볶고 하면 맛이 설탕만큼 잘 안 되거든요. 또 다른 한계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예전부터 자연적으로 먹어오면서 몸이 적응한 설탕이 아니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간단한 부작용으로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대체당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배가 아프다든가 뭐 그렇게 뭐 심한 건 아니지만 속이 좀 불편하다든가 이런 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진지하게는 뭐 이거는 뭐 크게 우려하실 수준은 아닌데 세계 각지에서 이거를 저격하는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대체장 중에 어떤 성분은 뭐 너무 많이 먹으면 사람에게 어떤 딴 뭐 병이 생기는 것 같다라든가. 왜냐면 나온 지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연구는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꺼림칙하게 느끼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의사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 대체당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야, 저는 의사로서 작가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실까 계속 감탄하면서 들었는데 거의 다 저는 경험해봤거든요. 사실 이제 제로라는 게 두 가지 기전이 있습니다. 설탕보다 몇만 배 달게 해서 조금만 넣게 하자. 그럼 제로가 되는 거죠. 뭐 1칼로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두 번째 흡수를 못 시켜서 다 나오게 하자.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혈중에 들어갈 일이 거의 없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안전한 편이 맞습니다. 다만 이 흡수 안 되는 계열은 이제 설사가 납니다. 많이 먹으면 무조건 나게 돼 있고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과연 그러면 비만이나 당뇨 치료에 쓸 수 있을까?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WHO에서 2023년에 지금까지 나온 메타보석을 싹 다 한번 모아보니까 비만에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걸 먹는 분들이 더 먹는 겁니다.
입맛이 돌거든. 단 걸 먹으니까 짠 거 먹고 싶고 또 단 거 먹고 싶고. 그래서 이게 정식의학 명칭은 이제 인공감미료가 아니라 비설탕 감미료라고 합니다. 이 비설탕 감미료의 문제점이 네 가지가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결국은 뭐냐면 심리적 보상. 내가 건강한 걸 먹었기 때문에 조금 더 먹어도 되지 않을까? 방울토마토 먹으면 5개 먹을 걸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먹으면 한 소쿠리 먹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신경학적으로 단맛이 들어왔는데 칼로리가 안 들어오면 식욕이 더 늘어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장에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슐린 같은 호르몬을 좀 자극한다는 얘기가 있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WHO에서 연구해 보니까 이 심리적 보상이 너무 크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상 대조 연구라고 해서 한쪽은 설탕을 먹이고 한쪽은 비설탕 감미료를 먹였을 때는 명확하게 비설탕 감미료 쪽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이건 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요? 그냥 혈당도 정말 안 오르고. 근데 우리 실생활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심리적 보상이 다 들어가는 이런 관찰 연구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심리적 보상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게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WHO에서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지침을 그냥 박아버렸습니다. 비설탕 감미료는 비만과 당뇨 치료에 쓰지 마라. 다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설탕을 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가장 좋기로는 내가 단맛을 끊을 건데 단 걸 잠깐이라도 먹어야겠다. 이때 소위 말해서 단맛을 끊는 일시적 도구로 비설탕 감미료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설탕 감미료가 이제 딱총이라면 설탕은 핵폭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조금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아스파탐이고 그게 이제 2군 비발암물질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2군 B라는 게 뭐 김치도 있고 그 정도 레벨이기 때문에 한번 먹어서 어떻게 될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장 큰 심리적 문제, 보상 문제 이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어야 제로 콜라를 먹을 수 있다. 왜 우리가 살찌는 거는 체질 때문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이 있고 또 누구는 물만 먹어도 잘 찌는 체질이 있다고 하는데 이 체질의 차이가 그렇게 비만율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체질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유전이 기여하는 바가 전체 인구에서 40에서 50%, 비만 인구에서는 60%까지 관여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 네 가지 기전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제일 큰 것이 니트라고 하는 비운동성 활동 열발생. 운동까지는 아닌데 활동으로 무언가 에너지를 태우는.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뻘뻘거리는 분들. 엉덩이 가벼운 사람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운동이라 하면 이건 유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지와 어떤 생활 습관의 아니죠. 영역이고 체질이 아닌 축에 속하는데 비운동성 활동 열발생은 약간 체질적인 집에서 쉬어도 되는데 괜히 청소하시는 분들 엘리베이터 빨리 안 오면 계단 막 뛰어 올라가시는 분들 이게 어느 정도 차이냐면 200에서 500칼로리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하루에? 네. 야, 크다. 네. 200에서 500이면은 헬스 한 30분, 20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헬스 거의 1시간 1시간? 네, 해야 되는 정도라서 사실 성인 저는 돌처럼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장내 미생물. 이거는 꼭 체질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것도 후천적인 게 크긴 한데 미국의 도시 거주인하고 탄자니아 원시 부족하고 비교해 보면 균수가 다양하다고 합니다. 탄자니아 쪽이.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서 장내 미생물을 늘리는 게 내가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 많이 드시도록 하고 세 번째 이제 말씀해 주셨던 식욕의 문제. 이게 사실은 가장 클 것 같긴 한데 이게 요즘에 연구되고 있는 거는 이제 식욕 호르몬이라는 그렐린, 포만 호르몬이라는 렙틴이나 GLP-1 이런 데 감수성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네 번째가 스트레스 반응. 이게 좀 재밌는데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폭식으로 푸는 분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입맛이 뚝 떨어지는 요 네 가지가 이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많게는 뭐 60%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 이런 유전하고 의지의 문제가 분명히 둘 다 존재하기 때문에 비만약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의지만으로 100% 빼야 된다고 하면 약이 나올 이유가 없죠. 약간 좀 주변적인 거긴 한데 사람들이 살이 찌는 체질이 왜 이렇게 좀 많은 느낌이지라는 문제에 대한 답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래에 나온 연구 중에서는 2023년도에 피렌체 대학의 빈센조라는 분이 중국 과학자들하고 같이 연구해서 발표한 연구 결과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의 조상인 동물이 막 많이 퍼져서 살고 있었겠죠. 세계 여러 곳에. 그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93만 년 전에 엄청난 위기에 빠져가지고 거의 멸종 단계에 갈 때까지 전멸했다는 거예요. 한 98% 정도가 다 전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인류의 조상이 전 세계에서 거의 다 사라지고 약 1280명 정도만 남기고 다 사망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비슷한 연구가 그 전에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시점이 좀 다르지만.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위기가 왜 왔느냐라고 보고 있냐면
우리 인류 사람이라는 동물은 빙하기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나타나서 진화를 해가지고 지금 세상에 퍼진 동물이거든요. 빙하기가 오락가락하는 와중에 기후가 너무나 안 좋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그렇겠다. 너무 없어져가지고 네.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먹을 게 되게 없는 시대에는 일단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못 살아남겠어요? 입 짧은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동물들 중에 보면 입이 짧아서 못 살아남는 동물들 꽤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코알라 같은 동물, 유칼립투스 잎 이런 것만 먹는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동물들은 호주 바깥에 이런 데로 퍼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 중에서도 예전에 좀 입 짧고 식성이 좀 까다롭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제대로도 음식을 많이 섭취하지 못하고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위기의 시대에 전멸했을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좀 음식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먹을 게 갑자기 좀 부족해져도 지방으로 많이 저장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기아의 시대에 살아남았을 거거든요. 네. 나머지는 전멸하고. 그럼 그 남은 그때 살아남은 1280명이 후손을 계속 남겨가지고 전 세계에 80억 명으로 펴진 게 지금 우리잖아요. 이건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유전적으로 밝혀진 것까지는 아닌데 과학자들이 이렇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그런 문제이긴 하죠. 맞는 얘기가 맞는 게 유사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특히 가장 이 내장 지방을 잘 끌어모았던 인종이 네안데르탈인이라고, 우리 호모사피엔스와 분명히 종은 다르긴 한데 이 네안데르탈인이 잘했던 게 내장 지방 끌어모으는 거랑 혈당을 높이는 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불리한 게 아니라 고작 100년 동안 지금 당이 풍부해진 시대에 살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 당시에는 네안데르탈인의 생존력이 혈당을 끌어올리거나 뭐 혈압을 끌어올리거나 비만이 있는 게 훨씬 더 생존에 유리했고, 그 정말 극한의 효율성, 정말 대도 안 하는 걸 먹어도 그걸 지방으로 잘 저장할 수 있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불일치라고 하는데 네. 유전자는 그대로인데 시대가 변했다는 시대가 거죠. 변해, 환경이 네, 변하는 환경이 변하면서. 저희가 이제 신년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진짜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 하나씩만 얘기해 주신다면. 그런 게 있나 세상에. 좀 뻔한 얘기예요. 다 뻔한 얘기야? 이것저것 다 돌아보니까 아까 중간에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사람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좀 스트레스를 받고 기분이 안 좋으면 입맛이 똑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좀 음식을 좀 많이 찾고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풀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음식을 굳이 뭐 차 스트레스를 푼다 이런 생각까지는 없는데, 뭔가 이렇게 신경 쓰이는 일이 있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음식을 절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인생에 살면서 이런 스트레스 같은 거를 안 받는 거, 이것도 살 빼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는 것보다 그 일을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차피 뭐 인생 뭐 있나, 바깥에서 닥치는 이런 나쁜 일들을 좀 이렇게 부담 없이 내보낼 수 있는 좀 넓은 마음, 그런 게 있으면 마음은 넓어지고 몸은 조금 좁아질 수 있지 않을까. 다이어트에 가장 효과적인 거 하나만 알려달라, 그 말씀하셨다면 다이어트에 가장 효과적인 거 하나만 찾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체중 감량에 접근한 것은 do가 아니고 be여야 된다. I do가 아니고 I am이어야 된다. 습관이나 인간 맞습니다.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네. 거군요. 체중을 빼는 그 행위로서의 체중 감량을 접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이 안 찌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핵심이라는 거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서 살이 점점 빠지는 방향으로 다이어트에 접근을 해야지, 단기간에 어느 구간을 설정해 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살을 빼겠다, 이건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내일부터 시작 이게 아니라 천천히 바꿔가자. 거기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는 이제 식욕에 대한 인지 재고조화. 예를 들어서 포만감의 느낌이 10점 만점이라 봤을 때 우리가 가장 기분이 좋은 단계가 8점이라 본다면 6점까지만 먹자. 이게 이제 오키나와의 하라치부라고 해서 80%만 먹자라고 하는 건데, 돼요, 근데? 어떻게든 그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6점까지 먹었을 때 이 정도의 공복감이 나에게 건강한 것이다. 이게 지금 내가 지방을 태우는 느낌이다. 이거를 강력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인지 재고조화가 있어야 되고, 식단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야식, 간식, 후식, 음주입니다. 그래서 간식을 꼭 먹고 싶다, 너무 미칠 것 같다 할 때 좋은 게 삶은 달걀, 채소 스틱, 곤약면, 두부면, 소량의 견과류 간식으로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말한 그 이제 감정적 식욕, 예. 우리가 생리적 식욕이 아닌 정말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닌 충동적으로 먹고자 할 때 이런 것들 주변에 두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싫다 그럴 때 조금 더 먹어볼 수 있는 게 이제 맛있는 게 그릭 요거트랑 과일들.
과일 중에서도 이제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가장 안전하고 네. 사과도 굉장히 안전한 편에 속합니다. 오. 네, 그래서 당뇨 없는 분들은 하루에 한 개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필살기 정말로 불살이 하루에 한 개라고요? 사과. 사과가. 블루베리 화나셨어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필살기는 이제 거꾸로 식사법.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먹고 단백질 채소를 나중에 먹는 방법을 거꾸로 해서 단백질 채소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 나중에 먹자. 그게 그렇게 차이나요? 근데 이거 맨날 그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그게 진짜 차이 납니다. 그래요? 네. 일단 정말 그 앞에 단백질하고 채소를 먹고 나면 많이 못 먹습니다. 호르몬은 연구가 너무 많이 되어 있고 뭐 혈당이나 이런 게 뭐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그런 효과들도 많고 근데 이게 한국에서 사실 밥과 반찬을 동시에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맞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쉽고 명확하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단백질과 채소를 아예 그냥 먼저 먹는 겁니다. 뭐가 됐든 본식은 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고기 구워 먹고 그다음에 밥 볶아 먹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8년 전부터 했습니다. 오. 여러분 어려우시면 삼겹살집에서 나오는 그 식사 행태 그대로 하시면 된다. 먹는 걸 진짜 그렇게 먹으라는 건 아니고 방법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냥 일상적으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채소는 뭐 십자가 같은 양상추나 양배추 좋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건강한 게 녹색잎 채소. 그래서 깻잎, 시금치, 케일 이 세 가지가 가장 건강하고 십자가 중에 브로콜리가 가장 건강합니다. 단백질 중에 가장 건강한 거는 두부, 계란 흰자, 생선 세 가지고 이런 거를 뭐 예를 들어서 양상추에 뭐 자기 입맛에 맞게 뭐 파프리카나 이런 거에 뭐 식초 같은 거 좀 뿌려서 먼저 먹고 가도 되고 계란 흰자랑 뭐 여러 가지 채소들 먼저 먹고 가도 되고 회식 가기 전에 네. 먹고 가시면 회식하기 전에 이렇게 싸가지고 15분 전에. 15분 전에. 예. 저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 혈당 때문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예. 계란 흰자만 2개 먹고 예. 예, 견과류 조금 먹고 채소 뭐 오이 같은 거 먹고 예. 이렇게 하면은 혈당이 진짜 덜 오릅니다. 운동 운동. 예. 뭐 짧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식단이 9고 운동이 1이다. 그래서 운동으로 살을 빼겠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접근은 아닙니다. 그렇구나. 하지만 아까 말한 그 살을 안 찌는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으로 접근한다면 운동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가장 좋은 건 역시 중강도 유산소 운동, 달리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만큼 효과가 거의 동등하게 나오면서 시간은 훨씬 절약할 수 있는 게 고강도 인터벌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로스핏 히트라 같은.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없는 분들은 조금 해볼 수 있고 근력 운동도 굉장히 좋은 게 이게 근육은 늘지만 이 근육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살이 안 찌는 또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빼면 안 되는 게 수면. 7시간 이상 자야지 식욕 호르몬이 조절이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레벨이 폭등하는 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살이 안 찌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수면 7시간 이상은 필수다.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운 방법 추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쉽지 않네요. 맞습니다. 이런 그래도 수면 7시간 이상 좀 달콤하게 들리긴 해요. HIT 고강도 막 듣기만 해도 막 괴로운 느낌이었는데 수면 7시간 이상 자라. 우리가 국영수 위주로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아, 예, 이런 사람으로 조금씩 되는 게 내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 도저히 뭐 이런 능력이 안 될 때 뭐 진짜 하나만 알려달라 뭐 그런 뭐 의사로서 뭐 사실 위고비 마운자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면 단기간에 무언가 그런 것들은 결국 요요가 다 오고 꾸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정답이 맞습니다. 오늘 10분 토론의 총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폴란드에 있는 공장에 일 때문에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제 이름이 이제 제식이니까 이제 뭐 JA 뭐 SIK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동유럽 쪽에서는 이 J를 약간 요 이런 발음으로 존이 요한이 되듯이. 요단.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은 이제 제식이라고 이렇게 써주니까 폴란드 사람들이 이걸 딱 보고 야식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폴란드 말로 대답을 할 때 예스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닭이라고 해요. 폴란드에 가서 진짜 많이 했더니 야식 이러면 닭. 정말로 진짜로. 그래서 오늘 얘기 듣고 생각했어요. 야식의 기억은 그 옛날 폴란드에 두고 온다. 오. 2026년에는 야식 없는 한 해. 작가님과 저희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던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유전자에 각인된 극한으로 정말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하는 이 생물학적 반응. 두 번째는 식품 산업의 구조. 인간이 이길 수 없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왜 다이어트가 안 될까라는 생각에 너무 함몰되지 않았으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어쩔 수 없는 거. 그래서 너무 좌절하거나 계속 이 실패하는 실패감을 맛보는 자기 효능감이 너무 떨어지는 것도 이게 앞으로의 실패에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까 말한 꾸준히 그냥 길게 긴 안목으로 좀 내 시스템을 만들어 가자고 좀 다짐하시면 어떨까? 새해는 천천히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이어트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해 봤는데요. 2026년 새해 맞이해서 다이어트도 좋지만 무엇보다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 10분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